넌 재산 노린 가짜 효도야. 유산 15억은 너 같은 며느리가 가져갈 돈이 아니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때였습니다. 제가 30년을 바친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비수가 꽂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누이 희경이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싸늘한 공기와 짙은 향 냄새가 희경이의 악다구니와 함께 저를 짓눌렀습니다. 도대체 시누이는 왜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걸까요? 설마 30년 동안 이 집에서 헌신한 저의 모든 세월이 15억 유산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보시면 시누이가 이토록 악랄했던 진짜 이유와 시아버지 유언의 충격적인 반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65세 며느리 박정자입니다. 제 인생은 한마디로 고난의 행군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와 결혼한 해는 1985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농가였습니다. 시아버님은 가부장 그 자체셨습니다. 논밭에서 허리가 끊어져라 이래도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없으셨지요. 시어머님은 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지만 제가 시집 온 지 10년 만에 먼저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헌신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였습니다. 남편의 조그만 사업이 망하면서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시골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시아버님은 그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고 저는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시아버님 몰래 새벽마다 재래시장에 나가 팔을 다듬고 고추를 팔았습니다. 3월의 찬바람에도 손이 꽁꽁 얼어붙는 고통을 참으며 돈을 벌었습니다. 시아버님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밤마다 몰래 비누와 물로 흙 냄새를 지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님은 마당에서 일하는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정자야, 내가 고생하는 거 안다. 빚쟁이들이 드나드는 통에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한지 내가 모를 리 없다. 이 시골집 내 명의로 돌려줄 테니 여기서 살면서 다시 일어서거라. 단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팔지 않겠다는 약속만 하거라. 시아버지는 제 손에 빛바랜 계약서를 쥐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아버님의 굳은 표정 속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30년 봉양의 가장 큰 씨앗은 그때 뿌려진 것입니다. 그 계약서는 저에게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희망과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의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습니다. 남편 철수 씨는 시골 생활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일찌감치 도시로 나가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저와 시아버님 두 사람만 이 낡은 시골집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매달 생활비를 붙여주었지만 시아버님의 병간호는 오롯이 저의 몫이었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저는 시아버님께 진심으로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시누이 희경은 달랐습니다. 희경이는 늦둥이로 태어나 시아버지의 금지옥엽 같은 딸이었습니다. 희경이는 젊은 시절 서울로 나가 잘 살았고 저희 시골집에는 명절 때만 잠깐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러다 5년 전 희경이는 잘 살던 서울의 10억대 아파트를 정리하고 갑자기 시골 근처로 내려왔습니다.
명분은 아버지의 노년을 극진히 모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경이가 15억 상당의 유산, 시골집과 서울의 다른 아파트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희경이는 시아버님 앞에서 저를 치켜 세우는 척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제 헌신을 비난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만 딸이 모시는 건 진정한 효도잖아. 희경이는 저의 30년 헌신을 당연한 일 취급했습니다. 마치 제가 재산을 노리고 30년을 버틴 것처럼 말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적인 삶이 한순간에 돈 때문에 무시당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92세 시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것은 저희는 곧장 아버님을 병원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희경이는 병실에 앉아 내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유 원장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유 원장 언제 쓰셨어요? 며느리가 혹시 숨긴 건 없어요? 저는 서울 아파트보다 시골집이 더 좋아요. 제가 받을 수 있겠죠? 희경이의 입에서는 오직 재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서도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시아버님의 손은 뼈만 남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자야, 고맙다. 평생 미안했다. 성경책 고. 그리고는 가쁜 숨을 몰아쉬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평생의 헌신을 바친 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례식 내내 희경이는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언장 못 받았지? 내가 재산 노리고 아버지 모셨다는 거 내가 다 안다. 며느리가 유산 노리는 거 우리 남매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가 30년을 모셨다는 사실은 희경이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저는 재산 도둑 취급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모욕을 갚아줄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낡은 성경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겉은 낡고 너덜너덜했지만 속은 깨끗했습니다. 성경책을 펼쳤을 때 거기에는 빛바랜 누런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 시아버님이 저에게 주셨던 비밀, 각서와 함께 알 수 없는 재래시장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백구의 사진이라는 이상한 메모도 있었습니다. 이 비밀 각서는 신우이, 희경이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을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각서가 며느리인 저에게 15억 유산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왜 재래시장 주소를 남기셨을까요? 성경책 속에 숨겨져 있던 30년 전의 비밀 각서. 저는 그 누런 종이를 손에 쥐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우이의 잔인한 주장을 잠재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각서에는 IMF 시절의 고난과 시아버지의 굳은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곧장 신우이, 희경이에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우이 희경이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시골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희경이의 얼굴은 승자의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당장 아버지 집에서 나가라. 오늘부터 이 집은 상속재산으로 봉인된다. 희경이는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 평생의 헌신이 이토록 무시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님이 나에게 이 집을 주신다는 각서를 써주셨어. 30년 전에. 희경이는 제 손에 들린 낡은 각서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이가 없네. 아버지가 치매 오기 전에 쓴 유언장이 공식적으로 있어. 가족 3남매에게 균등 분배한다. 내가 가진 그 종이는 법적 효력 없는 휴지 조각이야. 희경이는 각서를 마루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제가 30년을 봉양하며 받았던 유일한 증표가 발밑에서 짓밟혔습니다. 변호사까지 나서서 희경이의 주장을 거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비밀 각서가 오히려 저를 재산을 탐내는 파렴치한 며느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의 절망은 깊어졌습니다. 시아버님의 진심을 믿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희경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널 은인이라고 불렀을까? 30년 봉양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아버지에게 돈을 뜯어갔는지 아냐? 내 아들 사업 자금도 아버지한테서 받은 거잖아. 희경이의 말은 비수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단 한 번도 사적인 욕심을 부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모함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문득 각서 아래에 적혀 있던 알 수 없는 단서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백구의 사진이라는 글자였습니다. 백구라니 저희 집에서 20년 전 세상을 떠난 진돗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키우던 개의 이름을 단서로 남겼다면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희경이의 모욕을 뒤로하고 시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방에서 오래된 나무 괴짝을 찾아냈습니다. 괴짝은 세월의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괴짝 안에는 낡은 가족 앨범과 시아버님이 농사를 지으며 받았던 낡은 트로피들이 있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백구와 함께 찍은 시아버님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앨범 맨 뒤쪽에 구겨진 편지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정자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30년 전 너에게 이 집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사실 이 집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였다. 그 사람의 마지막 부탁을 내가 들어주고 싶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30년을 봉양하며 받았던 그 각서는 가짜였다는 말인가요? 시아버지는 저를 속인 것이었습니까? 저의 절망은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재산을 노린 며느리라는 오명을 뒤집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편지 맨 끝에 덧붙여진 한 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구가 묻힌 장소. 그곳에 진실이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미안하다. 나의 잃어버린 동생에게. 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남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동생의 몫을 저에게 갚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복잡한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신우이의 모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고 시골집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백구의 무덤은 30년 동안 제가 매년 성묘를 해왔던 마당 구석의 작은 자두나무 아래였습니다. 저는 삽을 들고 그곳을 향했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의 헛간 창문 뒤에서 희경이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희경이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단서를 찾으려는 행동을 시누이에게 들키는 극한의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단서. 저는 이 단서를 통해 15억 유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30년 봉양의 진실을 시누이에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시누이 희경이가 헛간 창문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삽을 들고 백구의 무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갑고 습한 시골집 마당에 흙냄새가 저희 분노와 슬픔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흙 속에 시아버지의 진실이 묻혀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유 원장을 숨겨서 땅에 묻으려는 거니? 당장 멈춰. 희경이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희경이의 얼굴은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희경이의 소리를 무시하고 필사적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이 흙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30년 봉양의 억울함과 모욕감을 모두 이 삽질에 쏟아부었습니다. 삽 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온몸에 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흙을 걷어냈고 세월의 흔적이 묻은 오래된 노쇠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거 봐. 유 원장이야. 훔친 거잖아. 당장 내놔. 희경이는 이성을 잃고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제 팔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끌어안고 희경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이 상자를 지켜야 했습니다. 희경이는 상자를 빼앗으려 저를 힘껏 밀쳤습니다. 저는 시골집 마루로 넘어지면서 낡은 나무 계단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아, 하는 비명과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엄마! 누나! 당장 멈춰! 그때 남편 철수 씨가 숨을 헐떡이며 서울에서 급히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희경이는 틈을 타 노쇠 상자를 낚아채 시동을 걸고 마을 입구로 쏜살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마루에 쓰러진 채 희경이에 멀어져 가는 자동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15억 유산을 담은 유 원장이라고 추정되는 상자가 신우이 손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30년이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음 행동을 결정하시겠습니까? 남편 철수 씨는 저를 부축하며 연신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뒤늦은 후회가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젖은 눈으로 시아버지의 낡은 성경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 성경책. 꼭. 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찾아야 했습니다. 성경책 표지와 낡은 가죽 사이에 미세한 틈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틈을 벌렸습니다. 그 안에 또 다른 작은 쪽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 원장은 법원에 이미 공증되어 있다. 내가 이 각서와 함께 김 변호사를 찾아가면 내가 왜 너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는지 알게 될 것이다. 고맙다. 나의 잃어버린 친동생을 대신하여.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희경이가 훔쳐간 노쇠 상자 속에는 진짜 유 원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아버님은 저를 이미 법적 상속인으로 지정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친동생이라는 새로운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시아버지의 평생의 빚을 갚아줄 은인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희경이가 훔쳐간 노쇠의 상자 속에는 시아버지가 30년 헌신의 대가로 남기려 했던 또 다른 중요한 증거물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증거물은 희경이에게 넘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외쳤습니다. 여보, 유 원장은 이미 법원에 공증되어 있어요. 희경이가 훔쳐간 상자 속에도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당장 서울로 올라가요. 김 변호사를 만나야 해요. 희경이를 막아야 해요. 남편 철수 씨는 제 얼굴에 흙을 닦아주며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정자야. 이제라도 당신 마음을 알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 같이 가자.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당신을 지킬게. 절망 속에서 찾은 법원 공증이라는 확실한 희망. 하지만 신우이 손에 넘어간 노쇠 상자 속의 비밀과 잃어버린 동생이라는 새로운 사실은 더 큰 위기를 예고했습니다. 과연 저희 부부는 김 변호사를 통해 시아버지의 진정한 유언을 세상에 밝히고 신우이의 악행을 멈추고 15억 유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남편 철수 씨와 함께 곧장 서울에 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KTX 안에서 남편은 제 손을 놓지 못하며 30년간의 자신의 유약함과 방관을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정자야, 내가 당신의 헌신을 믿지 못한 벌이야. 당신이 흘린 눈물을 나는 평생 모르고 살았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반드시 당신의 명예를 되찾아 줄게. 남편의 진심 어린 참회는 저희 30년 외로움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심부의 빌딩은 웅장했습니다. 변호사는 저희가 도착하기 직전에 이미 신우이 희경이가 다녀갔다고 말했습니다. 희경이는 노쇠 상자를 들고 와 자신이 진정한 상속자임을 주장했지만 변호사는 희경이의 무리한 주장을 일축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공증된 유 원장 사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이미 6개월 전 공증을 통해 모든 재산을 며느리 박정자 씨에게 상속한다는 최종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15억 유산이 온전히 저에게 상속된다는 통쾌한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잃어버린 동생의 비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변호사는 시아버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 남기신 마지막 육성 증언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잃어버린 친동생인 순영이에 대한 평생의 한을 고백했습니다. 정자야, 나는 너에게 평생 죄를 짓고 살았다. 6.25 전쟁 직후 피난길에 친동생인 순영이를 잃었다. 어린 동생을 잃은 죄책감은 나를 평생 괴롭혔지. 내가 시집 왔을 때 나는 어린 순영이의 억척스럽고 헌신적인 모습을 너에게서 보았다. 정자가 30년 동안 이 집에서 헌신하는 것을 보며 나는 너를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하늘이 내게 보낸 순영이의 대리인이라 생각했다. 시아버님의 유언은 이어졌습니다. 내가 가진 노쇠 상자 속에는 순영이의 낡은 사진과 생명보험 증서가 들어있을 것이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순영이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다. 그 돈은 내가 30년 동안 흘린 눈물과 땀, 그리고 잃어버린 내 동생의 몫에 대한 보상이다. 절대 자식들에게 주지 마. 너 자신을 위해 써라. 저는 눈물로 시아버님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 봉양의 대가로 받은 것은 단순히 15억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의 헌신을 가족의 빚으로 여기고
저를 진정한 혈육으로 받아들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신우이 희경이가 흙먼지가 묻은 노스의 상자를 들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희경이는 상자를 변호사 책상에 던지며 절규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가 분명히 이걸 제게 주셨어요. 여기 유언장이 있잖아요. 내게 유리한 유언장이 분명해. 당장 공개해. 희경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희경이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노스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희경이의 탐욕과는 전혀 다른 빛바랜 어린 소녀의 사진과 생명보험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희경이는 그것들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내 15억 유산은 어디 갔어? 언니, 당신이 유언장을 바꿨지? 변호사는 희경이에게 공증된 최종 유언장의 사본과 시아버지의 육성 증언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나의 친동생을 대신하여 라는 시아버지의 고백이 사무실에 울려 퍼지자 희경이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30년간 며느리 언니를 괴롭혔던 자신의 파렴치한 행동과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동시에 깨닫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희경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희경아, 이 노스의 상자 속에 아버님의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어. 아버님은 30년 전에 당신이 내게 보여준 배신감과 탐욕 때문에 유산을 남기지 않으신 게 아니야. 아버님은 당신이 돈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야. 아버님은 마지막까지도 당신을 사랑하셨어. 저는 노스의 상자 속 생명보험 5천만 원을 꺼내 희경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은 시아버님이 평생 비밀리에 모아두신 돈이야. 나는 이 돈을 받지 않을게. 당신이 이 돈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 그리고 앞으로는 가짜 효도가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시든 나를 생각해줘. 희경이는 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언니, 제가 언니를 모욕했어요. 30년 헌신을 돈으로 평가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가 진짜 가족이에요. 희경이의 절규하는 눈물과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저의 30년 묵은 억울함과 한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남편 철수 씨는 저와 희경이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정자야, 희경아, 내가 두 사람에게 진 빚은 평생 갚아도 모자라.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자. 남편은 이 일을 계기로 유약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저와 희경이를 헌신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남기신 15억 유산 중 5억 원을 희경이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바라셨던 것은 재산 분쟁이 아니라 가족 간의 화해와 진정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유산으로 IMF 때 빚 때문에 무너졌던 남편의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데 투자했습니다. 남편은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정직하고 성실한 사업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헌신은 배신을 이겼고 사랑은 탐욕을 이겼습니다.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유언은 며느리의 헌신을 세상에 증명하고 불효했던 자식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물질적인 부를 넘어 사랑과 용서라는 가장 값진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진심을 숨기고 오해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시니어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